이제 스틸로 된 문들을 많이 쓰는데 방화문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아파트에서 많이 쓰는 문인데, 아파트는 잘 생각해 보시면 엘리베이터 타고 뭐 문을 열고 들어간다든지 또는 엘리베이터 타고 복도를 지나서 들어간다든지 해서 그 외풍을 막아주는 한 겹의 이 공간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문 열면 바로 바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관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관문을 그냥 스틸 제품을 쓰면 한겨울에 이만한 에어컨이 24시간 계속 이렇게 뿜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과 현관문은 좀, 뭐 오늘 제가 여기 좀 일찍 와서 봤는데 LG에도 창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고, 현관문은 없더라고요. 현관문은 없는데 뭐 단열 현관문 치면은 몇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금액은 좀 비싸요. 한 일반 방화문의 한 두세 배 이상 비싼데, 그래도 꼭 그런 거는 쓰는 게 좋습니다. 창도 보면은 이제 유리가 아까쯤에,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한옥이었지만 그 전에는 이제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이 더 이제 워낙 단독주택이 또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발전됐잖아요.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이 됐고, 그래서 창호들이 지금도 역시 이 단독주택 업체, 인테리어 업체들이 아파트 창호, 단독주택 창호 구분 없이 써요. 그냥 아파트 창호를 써요, 그냥. 근데 단독주택은 아파트랑 다르게 좀 모든 외부에 추운 거를 우리 스스로 우리 집 혼자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창호도 이렇게 단열 창호, 뭐 로이 코팅이 돼 있다든지 아르곤가스가 충전이 돼 있다든지 해서, 또는 이중유리라든지 삼중유리라든지 이런 그 단독 주택용 창호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멋을 내기 위해서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 여기서 보이는 저런 창호들이 이제 알루미늄 창호들인데 굉장히 각이 살아 있어요. 이렇게 미미한 차이지만 각이 살아서 굉장히 이제 이뻐 보이는데, 그 PVC 창호 같은 경우는 좀 둥글둥글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각지게 나올 수가 없고 얇게 나올 수가 없이 좀 두껍고 둥글둥글해요. 근데 그 PVC 창호가 월등히 단열 성능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니까, 그리고 아까쯤 얘기했던 현관물이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할 때 꼭 인테리어만 하더라도 이런 단열 현관문도 디자인이 이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던 아파트 문이랑은 좀 다르죠. 근데 하나당 가격이 한 1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조금. 그리고 뭐 방화문 같은 경우는 뭐 한 3, 4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가격은 뭐 한 3배 정도 비싸지만, 이런 현관문을 썼을 때는 중문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 혼자서 그냥 그 한 겹으로 그 추운 냉기를 다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단열 성능이 좋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단독주택은 방화문이 아니어도 관계가 좀 없어요. 관계 없고, 어쨌든 왜냐면은 공동주택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층이 됐기 때문에 방화구역, 방화벽들이 잘 돼야지만 그 방염을 좀 이렇게 끊어줘야지만 위에 가서 더 버틸 수 있거나 살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단독주택 1층이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다가구 주택은 글쎄요, 다가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가구도 뭐 2, 3층 정도의 주택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열 도어를 쓰는 게, 현관문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방화문보다는. 그리고 이 단독주택 리모델링 역사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독일 패시브하우스 자격증도 하나를 땄는데, 그 자격증 자체가 패시브하우스도 리모델링 자격증 따로, 신축 자격증 따로 이렇게 있어요. 리모델링 쪽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지만 신축은 그냥 도면대로 그냥 이렇게 지어지면 되는데, 리모델링은 너무 변수도 많고, 특히 우리 80년대 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쯤에 제가 이렇게 그 연화조라고 얘기했잖아요. 벽은 벽돌로 돼서 연화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뭐 벽돌로 한 다음에 이제 시멘트를 발라서 이제 그런 양옥 구조로 돼 있는데, 위에를 철가면요, 위에는 한옥이에요. 네, 대들보 있어서 막 한문 막 써 있고요. 그런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아궁이 불 때고 뭐하는 한옥 문화에서 이 서양의 건축물 기술을 받아서 양옥으로 가는 그런 그 중간쯤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기와가 없는 집 같은 경우는요, 위에 이렇게 옥상이 있잖아요. 그 위에 옥상 위에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요만한 언덕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와를 또 쌓아놨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옥상에다 기와를 한 30평이면 한 10평 정도가 이렇게 기와가 이렇게 있어요. 밖에서 보이지도 않아.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옛날 어르신한테 물어봤더니 옛날엔 기와가 있어야지 약간 부자라는 느낌이 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와가 어디든 있어야 돼, 자기 집에. 심지어는 또 단독주택 다니면서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그 난간대가 있어야 될 자리에 기와가 요만큼씩 이렇게 있어요. 2, 3층 집 보면은 2층에 기와 요만큼, 3층에 이만큼 있어요. 뭐 털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와만 그냥 나무 합판 틀 짜서 기와만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래도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3층 질 정도면 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아버지 세대들은 이제 기와 있는 한옥집에 사셨을 거고. 그러니까 기와가 있어야지 내가 좀 돈 좀 들여서 집 좀 졌다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듣고도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문 기술자나 전문 업체가 없어요. 단독주택에 관련된 기술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심지어는 그런 이제 법이 또 바뀌어서 올해부터인가요? 바뀌어서 60평 이상 중축 공사를 하거나 뭐 리모델링 공사, 대수원 공사를 하면은 종합건설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60평 이상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은 그냥 그 무허가로 인테리어 회사에다 그냥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종합건설 가서 의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막 10층짜리 빌딩 짓는 또는 상가 짓는 분들한테 2층짜리 30평이면 60평 되는 거거든요. 2층짜리 주택도. 그거 증축하라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와서 견적내기도 짜증내겠지만 공사 금액도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좀 그 이제 이 건설이 이 종합건설이 있고요. 그 밑에 전문건설이 있고 그다음에 면허 없는 인테리어 회사 이렇게 구분이 보통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종합건설은 사실 단독주택까지 할 만한 그런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건설 중에서 전문건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은 뭐 자본금이 5억, 뭐 기술자가 5명 이상 뭐 이렇다면은 전문건설은 뭐 자본금이 뭐 2억, 3억 또는 뭐 기술자가 3명 이래서 좀 단위가 좀 저희는 전문건설이고요. 좀 낮아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회사는 그냥 사업자만 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싸리 이 전문건설 보면은 실내 인테리어, 뭐 철근 콘크리트, 뭐 창호 샤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단독주택이라는 품목을 하나 해서 전문건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업체가 기술력도 많이 쌓고 이런 우리 좀 굳이 건축주분들이 종합건설 가가지고 읍수하듯이 우리 집 좀 해주세요 아니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 중에서도 굉장히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동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보통 이제 작업반장 출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견적 낼 줄 좀 이렇게 기술을 좀 배워서 시작하는 게 인테리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작업반장 출신이신데 또는 종합건설은 너무 비싸고 중간에 이게 없어요. 중간에. 그래서 건축주분들이 참 그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우리나라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리모델링 업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심지어는 단독주택 유지보수 그러니까 우리 세콤이나 그런 캡스처럼 주기적으로 돈 얼마 내고 유지보수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관리해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공사 후에 아까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공사 후에 사후 관리를 하는 업체도 없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면 방송에도 굉장히 단독주택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또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뭐 또 협소주택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바람이 분 거는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캠핑 바람이 막 많이 불었잖아요. 그게 캠핑이 사실은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냥 고기 마당에서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그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도 자기 마당에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남 눈치 안 보고 그런 데서 이제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는 게 이제 단독주택을 사시고 싶은 분들의 대부분인데 좀 거기에 관련해서 시공회사나 좀 유지보수회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전에 종합 건설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 전문 건설 면허 업체, 그다음에 무면허 업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전에 60평 이상은 종합 건설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이거는 제가 뭐 그냥 어디 신문 기사를 스크랩 좀 해온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인테리어 공사, 뭐 리모델링 공사도 포함이겠죠. 1,500만 원 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실내 건축 공사, 그러니까 전문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 업체에서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2억 이상, 그다음에 기술 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무면허 업체의 1,500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시공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일부 한샘, KCC, LG, 하우시스 등의 대기업에 협력사라는 간판을 내걸기도 한다. 무면허 업체가. 소비자들은 대기업과 계약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은 각 대기업의 제품만 납품받아 이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대기업 이름을 붙인 간판을 사용할 뿐이다. 건산법은 1년 내에 발생하는 하자 보수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무면허 업체의 경우는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아마 단독주택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1,5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뭐 인테리어만 해도 1,500만 원이 넘을 거니까. 그러니까 면허 있는 업체랑 해야지만 AS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문 기사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건설 회사에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 건설 업체에 해야지만 좀 아무래도 좀 신뢰 있는 뭐 AS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업체를 저는 선정할 때 뭐 면허가 있든 면허가 없든 그거는 둘째 치고더라도 저는 공사를 그래도 굉장히 큰 공사의 금액이잖아요. 그러면은 꼭 반드시 좀 사무실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사무실도 안 가보시고 보통 제일 먼저 미팅은 본인 집에서 하겠죠. 이렇게 본인 집에서 미팅해서 집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문의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뭐 디자인 제안을 받을 때는 그쪽 사무실 가서 브리핑을 받는다든지 계약할 때는 그 업체 가서 브리핑을 받는지 해야 되는데 아니요, 계속 브리핑도 그 본인 집에서 하시고 계약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공사 금액이 억 단위가 넘을 수도 있고 뭐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인데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약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반드시 사무실을 좀 가봐서 공사 규모도 이거는 아파트 인테리어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사무실도 좀 가보시고 사무실 분위기도 보고 직원 숫자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신축도 마찬가지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사 견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직접 공사비하고 간접 공사비. 그래서 직접 공사비는 말 그대로 공사하는 데에 따른 재료비하고 인건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억이다 그러면 보통 한 8천만 원 정도가 보통 직접 공사비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 20%는 간접 공사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는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서포트하는 그런 비용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산재보험, 근재보험, 뭐 하자증권, 뭐 국민연금, 뭐 여러 가지가 막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공하는 회사의 이익까지도 이제 간접 공사비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꼭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직접 공사비만 가지고 공사를 했을 경우 건축주분께서는 지금 현재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전혀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공사비만 들어갔어. 재료비, 인건비만 있다 그러면은 보통 산재보험료가 국가에서 2천만 원 이상 되는 공사는 무조건 산재보험을 들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안 들으면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굉장히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굉장히 법이 많죠. 근데 한 1억 정도 공사하면은 산재보험료를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면은 한 250만 원 정도? 그 정도 돼야 돼요. 꽤 많이 내죠. 근데 2층 주택에서 또는 1층 주택에서 공사를 하다가도 작업하신 분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저도 경험해 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신체 일부분이 절단되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주분께서 직접 공사비만 보고 공사비가 8천 나왔네. 그래서 오케이 해서 계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집 사이즈도 60평이 안 넘어. 60평이 안 넘어서 종합건설에 갈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일반 인테리어 회사 또는 무면허 회사랑 또 면허 있는 회사랑 하더라도 계약을 했는데 그냥 직접 공사비만 있어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사고가 났어. 그랬을 때 건축주분은 나는 A라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랑 본인 직원 사고 나고 사망 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 안 쓸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공사의 주체는 건축주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직접 공사비만 하는 업체는 분명히 사무실도 안 가보고 직접 공사비만 해서 다른 업체보다 좀 싸 해서 계약을 했어. 그래서 했는데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전화를 끊었고 그냥 나자빠졌다.